강남의 밤은 결코 잠들지 않는 욕망의 바다였다. 수많은 인공의 빛들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오만한 빛을 내뿜는 곳은 단연 클럽 엘리시안이었다. 이곳의 문턱을 넘는 것은 단순한 출입이 아니라 상위 1%의 세계로 들어가는 자격 증명과도 같았다.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즐기며 세상의 추악함을 잠시 잊거나 혹은 더 깊이 탐닉하는 곳이었다. 공기 중에는 최고급 양주와 값비싼 향수, 그리고 은밀한 거래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벨벳으로 마감된 벽은 속삭이는 비밀들을 집어삼키고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모든 것을 지켜보는 차가운 눈처럼 빛났다. 이곳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모두 인형처럼 아름다웠지만 그들의 미소는 정교하게 계산된 상품에 불과했다. 그녀들은 모두 리나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그 이름은 개성을 지운 채 오직 순종적인 아름다움만을 상징했다. 그 수많은 리나들 속에서 한 여자가 유독 눈에 띄었다. 그녀는 다른 여자들처럼 억지로 웃음을 팔지 않았다. 그저 투명한 유리잔에 황금빛 액체를 채우는 기계적인 동작을 반복할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깊고 고요한 눈동자 속에는 꺾이지 않은 자존심과 세상을 향한 경멸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한지원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던 사람이었다. 한때 그녀는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를 이끌던 한 회장의 외동딸이었다. 명문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아버지의 뒤를 이을 준비를 하던 재원이었다. 그녀의 눈은 재무제표의 숫자들 속에서 미래를 읽어냈고 그녀의 손은 거대한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그렸다. 하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믿었던 측근의 배신과 교묘한 함정으로 회사는 순식간에 공중분해되었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았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산더미처럼 불어난 빚을 감당하기 위해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과거를 모두 지우고 이곳 클럽 엘리시안의 리나가 되었다. 치욕과 절망 속에서도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언젠가 자신과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에게 복수할 날을 기다리며 독을 품은 꽃처럼 조용히 숨죽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도 지원은 VIP 룸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루마니 남자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주무르는 거물들이거나 혹은 그런 아버지 덕에 세상을 자기 것인 양 착각하는 재벌 2세들이었다. 그들은 천박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여자를 물건처럼 취급했다. 지원은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관계와 약점을 파악하려 애썼다. 이곳은 그녀에게 감옥이자 동시에 복수를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전쟁터였다. 바로 그때 룸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다른 남자들처럼 요란하게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시끄럽던 룸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남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고 아첨과 긴장이 섞인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그는 바로 TK그룹의 회장 강태준이었다. 냉정하고 무자비한 기업 사냥꾼으로 알려진 남자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태준은 다른 이들의 인사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가장 안쪽 소파에 몸을 묻었다. 그는 이런 자리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비춘 것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무심하게 룸 안을 훑었다. 값비싼 장식들, 탐욕스러운 얼굴들, 그리고 영혼 없는 미소를 띤 여자들. 모든 것이 그에게는 지루하고 역겨운 풍경일 뿐이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룸 구석에서 묵묵히 술을 따르고 있는 지원이었다. 다른 여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꼿꼿하게 편 허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
마치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홀로 피어난 연꽃 같았다. 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사람을 꿰뚫어 보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었고 저 여자가 단순한 술집 작부가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간파했다. 그 순간 술에 취한 신성그룹의 박상무가 비틀거리며 지원에게 다가갔다. 그는 지원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채며 끈적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봐 리나, 왜 이렇게 뻣뻣하게 굴어 이리 와서 나랑 한잔하자. 지원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상무님. 저는 술을 따르는 일만 합니다. 그녀의 거절에 박상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박상무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뭐라고, 이 계집애가 감히 날 무시해. 내가 누군지 몰라. 그는 지원의 턱을 억지로 잡고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네가 여기서 일하는 건 돈 때문이잖아. 내가 오늘 밤 내 몸값을 치러줄 테니 얌전히 따라와.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수치심과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할 수 없었다. 여기서 일을 그만두게 되면 당장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할 길이 막막했다. 루마니에 다른 남자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방관하고 있었다. 클럽 마담 역시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박상무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 지원이 눈을 질끈 감았을 때였다. 그 모든 상황을 얼음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던 강태준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루만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 손놓치, 박상무의 움직임이 그대로 멈췄다. 그는 마치 홀린 듯이 소리가 들려온 쪽을 쳐다봤다. 강태준은 여전히 소파의 깊숙이 기댄 채였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상무를 겨누고 있었다. 그 눈빛에 담긴 살기를 느낀 박상무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는 술이 확 깨는 것을 느끼며 어색하게 웃었다. 아, 강 회장님, 그냥 이 아가씨랑 장난 좀 친 겁니다. 하하. 태준은 박상무의 변명을 무시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지원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큰 키가 지원의 앞을 가로막자 마치 거대한 산이 그녀를 보호하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태준은 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탐욕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무언가를 평가하고 가늠하는 듯. 됐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클럽 마담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저 여자 얼마지? 마담은 태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네, 아리나는 테이블당 봉사료만 받고 있습니다만. 태준은 마담의 말을 잘랐다. 오늘 밤을 말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 영원히 이곳에서 일하지 않는 조건으로 얼마를 원하나. 그의 말에 루만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술집 여자를 돈으로 사서 데리고 나가는 일은 흔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녀의 인생 자체를 사겠다고 말하는 경우는 없었다. 마담은 탐욕스러운 눈을 빛내며 재빨리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리나는 가게의 에이스였지만 강태준 회장에게서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금액을 불렀다. 그렇다면 10억 정도 주시면. 주변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고작 술집 여자 한 명의 몸값으로 10억은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태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턱짓했다. 처리해. 비서는 곧바로 마담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고 마담의 얼굴은 경악과 희색으로 물들었다. 태준은 다시 지원을 바라봤다. 지원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를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다. 자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 상황이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았다. 한 남자가 나타나 자신을 모욕하던 다른 남자를 막아섰고
이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으로 자신을 사겠다고 한다. 태주는 지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더욱 위압적으로 들렸다. 넌 이제 내 것이다. 따라와. 그것은 명령이었고 거부할 수 없는 선언이었다. 지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지옥 같은 이곳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 끝에 더 깊은 나락이 기다리고 있다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지원은 잠시 후 자신의 사물함에서 낡은 가방 하나를 챙겨 들고 나왔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태주는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타는 검은색 세단은 어둠 속에서도 위험을 뽐내며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태준의 비서가 그녀를 위해 차 문을 열어주었다.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차 안으로 몸을 실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의 감촉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차는 소리 없이 미끄러지던 강남의 밤거리를 빠져나갔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지원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속해 있던 세상이었다. 이제 그녀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옆자리에 앉은 남자는 누구이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신을 사들인 것일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기묘한 안도감이었다. 한참을 달리던 차가 멈춘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앞이었다. 서울의 모든 야경을 발 아래에 둔 듯한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태주는 먼저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지원은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전용 엘리베이터는 숨막히는 속도로 펜트하우스 층까지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지원은 순간 숨을 멈췄다. 거실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최고급 가구와 절제된 예술 작품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고급스러웠다. 태주는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지며 위스키바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익숙하게 얼음을 채운 잔에 술을 따르더니 지원을 돌아보며 물었다. 이름이 뭔가? 클럽에서 쓰는 가짜 이름 말고. 지원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마지막으로 말해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희미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대답했다. 한지원입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이었다. 그는 지원에게 다가와 술잔을 건넸다. 마셔. 그리고 정신 차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이야기는 술 없이는 듣기 힘들 테니까.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욱 깊고 차가워져 있었다. 지원은 그가 건네는 잔을 받아 들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단순한 하룻밤 상대로 데려온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의 눈에는 욕망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잘 벼려진 칼날 같은 목적의식이었다. 지원은 독한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이 남자가 악마든 구원자든 그가 내미는 손을 잡고 이 지옥에서 벗어나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모든 것을 되찾겠다고. 독한 위스키가 만들어낸 열기가 식도를 타고 번져나갔지만 한지원의 정신은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게 깨어났다. 눈앞의 남자는 자신을 값비싼 장난감처럼 사들였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어떠한 소유욕이나 정복감도 읽을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지성과 계산적인 냉정함이 번뜩이고 있었다. 지원은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남자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저를 왜 사셨죠? 원하는 게 뭡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지난 일 연간의 지옥 같은 삶이 그녀에게서 연약함을 앗아갔다.
강태준은 그녀의 당돌한 질문에 입꼬리 한쪽을 미세하게 올렸다. 흥미롭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대답 대신 거실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테이블로 걸어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지원 앞에 테이블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한지원, 24살, 전 유성건설 한만석 회장의 외동딸.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경제학을 최우등으로 졸업. 졸업 후 유성건설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며 탁월한 분석 능력과 추진력을 인정받음. 태주는 그녀의 이력을 줄줄 읊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의 입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지원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과거가 이렇게 쉽게 드러나 버렸다. 지원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태주는 그녀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내 아버지는 유능한 경영자였지만 사람을 너무 믿었지. 특히 박진수라는 뱀 같은 인간을.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지원의 눈빛이 증오로 이글거렸다. 박진수.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부회장이었던 남자.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고 회사를 통째로 삼켜버린 배신자.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원수였다. 선진그룹의 박진수 회장 말입니까? 지원이 이를 악물고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원망이 서려 있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바로 그 인간이다. 그는 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넌 그가 만든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지. 태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지원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지원은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인데 자신과 아버지의 비극을 이토록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일까? 당신은 누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박진수 회장과 무슨 관계입니까? 그녀의 질문에 태주는 잠시 창밖의 야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 아주 잠깐 깊은 고뇌와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그놈은 내게도 적이다. 아주 오래된.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는 다시 지원을 바라보았다. 박진수는 대한민국 경제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다. 그의 탐욕은 끝이 없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와 내 아버지처럼 희생양이 되었지. 나는 그를 끌어내릴 생각이다. 그의 제국을 내 손으로 무너뜨릴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지원은 그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불꽃 복수라는 이름의 불꽃을 보았다. 태주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내가 너를 산 이유를 묻었나? 난 동정심 때문에 10억이라는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서 가능성을 봤다. 박진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가능성. 그는 지원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큰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나는 너에게 연인이나 정부를 원하는 게 아니다. 파트너 혹은 전우를 원한다. 그의 제안은 충격적이었다. 지원은 그저 부유한 남자의 변덕스러운 구원이나 하룻밤 유희의 대상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함께 싸우자고 말하고 있었다. 저를 무기로 쓰시겠다고요. 지원이 되물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는 박진수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의 방식을 이해하고 있다. 무엇보다 너에게는 그 누구보다 강한 동기가 있지. 복수라는 동기. 그는 서류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다. 그것은 두툼한 계약서 묶음이었다. 이것은 우리의 계약서다. 나는 너에게 새로운 신분과 거처, 그리고 복수에 필요한 모든 자금과 정보를 제공하겠다.
네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시 갈고 닦을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 환경도 마련해주지. 그는 계약서 한 부를 지원 앞으로 밀었다. 그 대가로 너는 오직 나를 위해서만 일해야 한다. 너의 그 비상한 머리를 써서 박진수의 숨통을 끊을 전략을 세워라.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전략적 제휴 및 비밀 유지 계약서. 딱딱하고 비정한 제목, 아래로 빼곡하게 적힌 조항들이 눈에 들어왔다. 갑 강태준, 을 한지원, 계약 기간은 목표 달성 시까지. 계약 내용은 TK그룹이 제공하는 모든 지원과 그 대가로 한지원이 수행해야 할 의무들이 명시되어 있었다. 실패 시의 책임과 성공 시의 보상까지도 철저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악마와의 거래였다. 하지만 지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클럽 엘리시안의 리나로 살아가며 언젠가 찾아올지 모르는 복수의 날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 아니면 이 위험한 남자의 손을 잡고 복수의 화신이 되어 직접 심판의 칼을 휘두르는 것. 답은 정해져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지혜는 칼보다 강하다고 했던 말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그녀의 비상한 머리를 믿었고 이제 그녀는 그 머리를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써야만 했다. 그녀는 계약서의 조항들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법률 용어와 복잡한 조건들이었지만 과거 경영 수업과 실무 경험 덕분에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이 계약서가 얼마나 치밀하고 빈틈없이 작성되었는지 감탄했다. 강태준이라는 남자는 결코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철저한 계산과 계획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것이 오히려 지원에게는 더 큰 신뢰를 주었다. 한참 동안 계약서를 읽던 지원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차가운 결의와 뜨거운 분노가 공존하고 있었다. 제가 얻는 건 복수뿐입니까? 박진수 회장이 무너진 후에 저는 어떻게 되죠? 그녀는 자신의 몫을 분명히 하고 싶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수는 없었다. 그녀의 질문에 태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계약서 마지막 장을 봐라. 그의 말에 지원은 빠르게 계약서를 넘겼다. 마지막 장에는 성공보수 조항이 있었다. 목표 달성 시 선진그룹 자산의 10%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현금을 을에게 양도한다. 지원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선진그룹 자산의 10%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보수를 넘어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도 남을 만큼의 막대한 부였다. 태주는 그녀의 표정을 읽었다. 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너의 능력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뿐이다. 그 돈으로 네가 뭘 하든 상관하지 않아. 네 아버지의 회사를 되찾든 아니면 어디론가 떠나서 평생 조용히 살든 그건 내 선택이다. 그의 말은 지원의 마지막 망설임마저 날려버렸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선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지원은 테이블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뚜껑을 여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주저없이 계약서의 을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 한지원 3글자를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클럽의 리나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칼날이 되기로 선택했고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서 자신의 적을 향해 돌진할 준비를 마쳤다. 서명이 끝난 계약서를 태준에게 건네자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환영한다 한지원, 나의 가장 비밀스러운 파트너. 그는 그렇게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지원은 그의 손을 망설임 없이 맞잡았다. 남자의 손은 크고 단단했고 그 온도는 놀라울 만큼 차가웠다. 그 차가운 악수와 함께 두 사람의 위험한 동맹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거대한 시계추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주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지시를 내렸다. 잠시 후 한 여자가 들어와 지원을 안내했다. 오늘부터 지낼 방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여자는 정중하게 말하고 사라졌다. 지원이 안내받은 방은 웬만한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넓고 호화로웠다. 한쪽 벽면 전체가 옷장으로 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를 위한 새 옷과 신발 가방들이 가득 차 있었다. 지원은 천천히 방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낯설고 비현실적이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남자들의 더러운 손길을 피하며 술을 따르는 신세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초라한 유니폼을 입은 여자의 얼굴 위로 과거에 총명하고 당당했던 한지원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녀는 다짐했다. 반드시 내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을 심판하리라. 다음 날 아침 한지원은 낯선 침실에서 눈을 떴다. 부드러운 침대 시트와 은은하게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가 몸을 일으키자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태블릿 PC 화면이 저절로 켜졌다. 화면에는 그녀의 이름과 함께 오늘부터 시작될 일과표가 군대 작전표처럼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다. 오전 6시 기상 및 체력 단련 7시 조식, 8시부터는 경제학 법학 데이터 분석 등 분야별 개인 교습이 빼곡했다. 그녀가 입었던 낡은 유니폼은 온데간데 없었고 드레스룸 안에는 마치 그녀의 신체 치수를 정확히 재어 맞춘 듯한 새 옷들이 가득했다. 캐주얼한 의상부터 공식 석상에 어울리는 드레스, 그리고 활동적인 트레이닝복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앞으로 수행해야 할 다양한 역할을 암시하는 듯했다. 지원은 그 중에서 가장 단정해 보이는 회색 정장을 골라 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클럽의 리나가 아니었다. 어색했지만 새로운 갑옷을 입은 전사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다. 지원의 변화는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강태준이 고용한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녀를 담금질하기 시작했다. 거시 경제학 교수는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과 기업 가치 평가 모델에 대해 가르쳤다. 지원은 스펀지처럼 지식을 빨아들였다. 그녀는 단순히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교수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녀의 두뇌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을 뿐 녹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기업 법무팀 변호사는 박진수가 이용할 만한 법의 허점과 방어 논리에 대해 교육했다. 지원은 아버지의 회사가 어떻게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방식으로 무너졌는지를 복기하며 법이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법조항 하나하나를 자신의 무기로 만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파고들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논리와 증거로 이루어져야 했다. 오후에는 혹독한 체력 단련과 자기방어 훈련이 이어졌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교관은 그녀를 조금도 봐주지 않았다. 처음 며칠간 지원은 온몸에 멍이 들고 근육통으로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체력이 정신력을 지배한다는 교관의 말을 그녀는 믿었다. 무너진 자존심과 육체적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매트에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섰다. 강태준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직접 나서서 그녀를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매일 밤 그녀의 훈련 보고서와 학습 진척도를 꼼꼼히 확인했다. 그의 서재에 있는 수십 개의 모니터는 펜트하우스 곳곳을 비추고 있었고 그는 종종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지원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곤 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놀라운 성장 속도에 대한 희미한 감탄이 섞여 있었다. 어느 날 밤 지원은 박진수와 관련된 과거 자료들을 분석하다가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수많은 재무제표와 데이터 더미에 둘러싸인 채였다. 잠결에 그녀는 악몽을 꾸었다. 아버지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모습, 박진수가 비웃으며 회장 자리에 앉는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났다. 아빠.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때 서재에서 나온 강태준이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위스키백에서 물 한 잔을 따라 그녀에게 건넸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아들었다. 악몽이라도 꿨나? 태준이 무심하게 물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방금 겪은 공포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오는 꿈을 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슬픔이나 죄책감은 복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다. 그 감정들을 분노로 바꿔라. 그리고 그 분노를 네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의 연료로 사용해. 그것만이 죽은 내 아버지를 위해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그의 말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지원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날 이후 지원은 더욱 훈련에 매진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슬픔은 분노는 냉철한 이성으로 승화되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연민이나 동정 같은 감정이 사라지고 오직 목표를 향한 집요함만이 남았다. 그녀는 이제 사격의 에티켓과 와인 감별법을 배우면서도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고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는 화술을 익혔다. 모든 것이 복수를 위한 도구였다. 시간이 흘러 석 달이 지났다. 지원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말투는 기품이 넘쳤다.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상대의 약점을 간파하는 날카로움을 갖추게 되었다. 격투기 훈련으로 다져진 몸은 가냘프면서도 단단한 근육으로 채워주었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그녀는 이제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독을 품은 칼날 그 자체였다. 어느 날 저녁 강태준은 훈련을 마친 지원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는 만족스러운 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변신한 그녀를 훑어보았다. 준비는 끝난 것 같군. 그가 말했다. 그리고는 새로운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이것이 너의 새로운 신분이다. 이름은 리나 킴 재미교포 출신의 유능한 펀드 매니저. 최근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귀국한 설정이다. 지원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완벽하게 조작된 학력 증명서와 경력 증명서, 그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발급된 신분증과 여권이 들어있었다. 과거의 한지원은 공식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오직 리나 킴이라는 이름의 미스터리한 투자 전문가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리고 이건 너의 첫 번째 임무다. 태준은 컴퓨터 화면을 그녀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한 중견 건설사의 로고가 떠 있었다. 명신건설. 선진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지. 겉보기에는 건실해 보이지만 박진수의 비자금을 세탁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태준이 설명했다. 네가 할 일은 이 회사에 접근해서 비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다. 네가 배운 모든 것을 활용해야 할 거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이것은 더 이상 훈련이 아니었다. 실전의 시작이었다. 지원은 화면에 떠있는 재무제표와 관련 기사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석 달간 배운 지식들이 순식간에 조합되며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그녀의 질문은 더 이상 학생의 것이 아니었다. 함께 전쟁을 치를 파트너의 질문이었다. 태준은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수동적으로 명령을 기다리는 인형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움직이는 살아있는 무기. 그건 네가 알아서 판단해야지. 리나 킴. 그는 일부러 그녀의 새 이름을 불렀다. 나는 결과만 본다. 과정은 전적으로 너에게 맡기지. 필요한 지원은 언제든지 요청하고 실패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의 마지막 말은 차가운 경고였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태준에게 고개를 숙이는 대신 동등한 파트너로서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실패는 없을 겁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들고 서재를 나섰다. 복도 창문으로 쏟아지는 달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불사조는 잿더미 속에서 부활했고 이제 복수의 불꽃을 품고 적의 심장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 한지원의 첫 번째 무대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모두 모이는 한 자선 파티장이었다. 과거의 그녀라면 이런 자리가 익숙했겠지만 새로운 신분과 목적을 가지고 서 있는 지금.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이제 유성건설의 딸 한지원이 아닌 월계에서 혜성처럼 나타난 펀드 매니저 리나 킴이었다.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지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했고 절제된 액세서리는 그녀의 신비로움을 더했다. 파티장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자신들의 부와 인맥을 과시하기에 바빴다. 지원은 그들의 위선적인 미소와 탐욕스러운 눈빛을 조용히 관찰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한 사람이었다. 바로 선진그룹의 자회사인 명신건설의 대표 김영철 사장이었다. 그는 여러 중견기업인들과 어울려 호탕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자신의 지위에 대한 불안감과 더 높은 곳을 향한 야망이 교차하고 있었다. 지원은 섣불리 그에게 접근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파티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평론가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그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거품과 정부 정책의 변화에 대해 누구도 예상치 못한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주변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월계에서 온 젊은 천재의 등장에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김영철 사장이 그녀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는 방금 지원이 내놓은 분석에 큰 흥미를 느낀 듯했다. 마침내 그는 경제평론가와의 대화가 끝난 지원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리나 킴 대표님이라고 하셨죠? 저는 명신건설의 김영철입니다. 지원은 살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산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아, 명신건설. 최근 공격적인 토지 매입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군요.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미소는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저는 한국 시장에서 저평가된 우량 자산을 찾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곳 말이죠. 그녀의 말에 김영철의 눈이 빛났다. 그는 리나 킴이라는 거물 투자자를 자신의 회사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명신건설의 장밋빛 미래와 성장 가능성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지원은 그의 말을 경청하며 간간히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질문은 너무나도 전문적이고 날카로워서 김영철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해야 했다. 짧은 대화였지만 지원은 그가 회사의 재무 상태를 속속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직 박진수 회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파했다. 파티가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지원은 곧바로 전쟁 준비에 돌입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제공한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이 갖춰진 컴퓨터 앞에 앉았다. 화면에는 명신건설의 모든 재무자료와 내부 보고서, 그리고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이 빼곡히 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숫자들이 말하는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데이터의 바닷속으로 깊이 잠수했다. 공식적인 재무제표는 완벽에 가까웠다. 하지만 지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백 개의 하청업체와의 거래 내역 세금 계산서, 그리고 토지 등기부등본까지 모든 자료를 교차 분석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그녀는 아주 작은 균열을 발견했다. 명신건설이 최근 몇 달간 개발 가치가 전혀 없는 외진 지역의 땅들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매입한 사실을 찾아낸 것이다. 거래는 모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자 그 끝에는 박진수 회장의 차명 계좌로 의심되는 곳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비자금 조성의 증거였다. 그들은 쓸모없는 땅을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회사의 돈을 빼돌려 박진수의 주머니로 옮기고 있었던 것이다. 지원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첫 번째, 사냥감의 목에 칼을 들이댈 지점을 찾아낸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강태준이 소유한 해외의 여러 유령 법인들을 통해 명신건설의 주식을 공매도하는 주문이 쏟아져 들어갔다. 동시에 월가의 그림자라는 익명의 아이디로 작성된 한 보고서가 몇몇 증권 분석가와 경제부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다. 보고서는 명신건설의 비자금 조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대신 보고서는 명신건설이 최근 매입한 토지들의 실질 가치에 대해 날카로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과도한 부채 비율과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지적하며 회사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보고서의 내용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어서 그것을 읽은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를 가질 수 없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명신건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명신건설 사무실은 발칵 뒤집혔다. 김영철 사장은 갑작스러운 주가 폭락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시장의 해프닝일 것이라 애써 자위하며 직원들을 다그쳤다. 하지만 주가는 시간이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추락했고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급하게 그의 주인인 박진수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같은 시각 선진그룹 회장실의 박진수는 불쾌한 표정으로 주가 그래프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제국에 감히 흠집을 내려는 자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심기가 불편했다. 하지만 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의 수십 년 경영 인생에서 이런 식의 시장 교란은 여러 번 겪어본 일이었다. 그는 이것을 경쟁사의 견제나 당위 차익을 노리는 외국계 헤지펀드의 소행 정도로 치부했다. 겨우 이 정도 일로 호들갑 떨지 마라. 박진수는 전화기 너머의 김영철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자사주를 매입해서라도 주가를 방어하고 이 보고서를 퍼뜨린 놈이 누군지 당장 알아내. 감히 내 돈줄에 손을 대는 놈이 누구인지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똑똑히 가르쳐줘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완전히 얕보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상대하는 적이 누구인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거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명신건설의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지원은 차가운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강태준이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서 있었다.
이것은 작은 승리였지만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다. 박진수가 쌓아올린 성벽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다. 태주는 지원을 흐깃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흥분 대신 차가운 만족감과 앞으로의 싸움에 대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기대를 뛰어넘는 무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시작이 좋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칭찬에 인색한 그로서는 최고의 찬사였다. 지원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복수의 여신과도 같은 냉혹함이 담겨 있었다. 명신건설에 대한 공격은 시작에 불과했다. 박진수 회장이 자사주 매입과 언론 통제로 간신히 급한 불을 끄는 동안 한지원의 두 번째 공격이 이미 다른 전선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이번 목표는 선진그룹의 물류를 담당하는 자회사 선진로지스였다. 지원은 강태준이 제공한 내부 정보망을 통해 선진로지스가 운송 비용 절감을 위해 노후 차량을 불법 개조하고 안전 점검 기록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완벽한 내부 고발 문건을 만들어냈다. 문건에는 조작된 정비 기록의 원본 파일과 함께 사고 위험이 높은 차량들의 운행 스케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다. 지원은 이 문건을 탐사보도로 유명한 한 방송사 기자와 교통부 특별 단속팀에 동시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그녀의 계산대로 다음날 아침 방송사 카메라와 단속 반원들이 선진로지스의 물류 창고를 급습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현장에서 수십 대의 불법 개조 트럭이 적발되었고 안전 규정을 무시한 운행 실태가 고스란히 전파를 탔다. 선진로지스는 즉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룹 전체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박진수는 보고를 받으며 격노했지만 이것 역시 단순한 나쁜 사고이거나 내부 직원의 불만 표출 정도로 생각했다. 아직 그는 이 모든 사건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세 번째 사건이 터지자 박진수도 마침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선진그룹의 IT 계열사인 선진시스템즈가 야심차게 준비하던 정부의 차세대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서 탈락한 것이다. 입찰 마감을 불과 며칠 앞두고 경쟁사였던 한 중소기업이 선진시스템즈가 자신들의 핵심 기술을 도용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이 제시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구체적이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이 기술 도용에 대한 증거 역시 한지원의 작품이었다. 그녀는 선진시스템즈의 보안망을 뚫고 들어가 그들이 경쟁사의 기술을 빼돌린 내부 이메일과 회의록을 확보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직접 경쟁사에 넘겨준 것이었다. 그녀는 박진수가 약자를 짓밟는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그의 뒤통수를 친 것이다. 세 건의 사건은 모두 다른 분야에서 터졌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치밀하고 정확하며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박진수는 마침내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누군가가 자신의 제국을 향해 체계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복들을 회장실로 긴급 소집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우리 내부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놈의 소행이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당장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배후를 찾아내. 감히 내 성에 돌을 던진 놈이 누구인지 그놈의 손목을 잘라버리기 전에. 선진그룹의 정보팀과 감찰팀이 총동원되었다. 그들은 세 건의 사건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공격자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모든 정보 유출 경로는 철저히 세탁되어 있었고 제보자의 신원은 여러 개의 해외 서버를 거치며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진수의 의심은 단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그의 오랜 숙적인 TK그룹의
강태준이었다. 박진수의 부하들은 며칠간의 추적 끝에 마침내 희미한 단서를 찾아냈다. 명신건설에 주가 폭락을 유발했던 공매도 자금 중 일부가 TK그룹이 소유한 해외 페이퍼 컴퍼니와 연관되어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증거는 부족했지만 박진수에게는 확신을 하기에 충분했다. 강태준, 그 애송이가 감히 내게 덤벼 박진수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즉시 방역을 명령했다. 정면 대결이 아닌 그가 가장 잘하는 방식의 비열한 공격을 며칠 후 TK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TK중공업의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팀이 들이닥쳤다. 사전 통보도 없는 기습적인 조사였다. 명분은 탈세 혐의였지만 실제로는 TK그룹의 자금 흐름을 막고 경영 활동을 마비시키려는 박진수의 수작이었다. 그는 정계에 있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여 국세청을 움직인 것이다. 보이지 않던 전쟁이 마침내 수면 위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세무조사 소식을 보고받았지만 예상했다는 듯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한지원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늙은 여우가 드디어 냄새를 맡았군. 생각보다 빨라. 태준은 모니터에 떠있는 세무조사 관련 기사를 보며 말했다. 지원 역시 침착했다. 이것은 박 회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장이겠죠.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더한 것도 각오하라는. 그녀는 이미 박진수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있었다. 이제 상황은 일방적인 공격이 아닌 전면전 양상으로 바뀌었다. 지원과 태준은 서재의 거대한 테이블 위에 선진그룹과 관련된 모든 인물 관계도와 자금 흐름도를 펼쳐놓았다. 마치 거대한 체스판처럼 보였다. 이번 세무조사는 분명 정무수석 비서관인 최민석의 작품일 겁니다. 그는 박진수의 오랜 후원자이자 뒷배죠. 지원이 최민석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민석을 끌어내릴 증거가 필요한가? 그의 질문에 지원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증거를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연결고리 자체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최민석과 박진수 사이의 검은 거래를 세상에 폭로해서 둘 다 재기불능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의 전략은 더 이상 방어가 아니었다. 적의 공격을 역이용하여 더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대담하고 공격적인 수였다. 강태준은 그녀의 계획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방식은 위험했지만 성공한다면 박진수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었다. 그는 지원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두려움 대신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이기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태준은 마침내 결심했다. 좋아,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해. TK의 모든 정보망과 인력을 총동원해서 지원하지.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녀의 전략에 걸기로 했다. 이것은 더 이상 그 혼자만의 복수가 아니었다. 한지원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칼과 함께하는 공동의 전쟁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파트너십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다. 지원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의 목표는 이제 최민석 비서관이었다. 그의 모든 비리와 약점을 파헤쳐 박진수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했다. 어둠 속에서 진행되던 암투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한쪽은 부패한 권력을, 다른 한쪽은 날카로운 지성을 무기로 삼았다.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도박이 시작된 것이었다. 한지원의 밤은 수많은 데이터와 씨름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그녀는 TK그룹의 정보팀이 넘겨준 최민석 비서관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의 통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 심지어는 그가 자주 가는 고급 룸살롱의 CCTV 영상까지. 그녀는 거미줄처럼 얽힌 그의 부패한 연결고리 속에서
박진수로 향하는 결정적인 한 가닥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공격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은밀해졌다. 한편 박진수 회장은 연이은 악재에 심기가 극도로 불편해져 있었다. TK 중공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태준의 철저한 준비 때문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정경유착의 구시대적 기업 탄압이라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적에게 계속해서 뺨을 맞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진수는 자신의 정보팀장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강태준의 주변을 샅샅이 뒤져 최근에 그놈 주변에 나타난 새로운 인물이 있다면 그게 누구든 뒷조사를 해. 그는 이번 공격의 배후에 강태준 외에 또 다른 핵심 브레인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최근 금융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미스터리한 펀드 매니저 리나 킴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등장은 너무나도 시기적절했고 그 능력은 비정상적으로 뛰어났다. 조사팀은 리나 킴의 뒷조사에 착수했지만 그녀의 과거는 너무나도 완벽했다. 마치 누군가가 정교하게 만들어낸 이야기처럼 흠잡을 데가 없었다. 이것이 오히려 박진수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그는 마침내 가장 비열하고 효과적인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수족이자 한지원의 과거를 아는 유일한 인물인 윤기석을 호출했다. 윤기석은 과거 한만석 회장의 오른팔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배신하고 박진수에게 붙은 인물이었다. 박진수는 자신의 서재에서 불안에 떠는 윤기석을 맞이했다. 오랜만이군, 윤 사장. 요즘 편안하게 잘 지내는 모양이야. 다 내 덕분인 건 잊지 않았겠지. 박진수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협박이 담겨 있었다. 윤기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평생 회장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박진수 앞에서 한 마리의 개에 불과했다. 좋아. 그럼 이제 그 은혜를 갚을 때가 됐어. 박진수는 리나 킴의 사진을 그에게 던졌다. 이 여자에게 접근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여자의 정체를 알아내. 강태준이 숨겨놓은 비밀 병기인 것 같은데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내란 말이다. 윤기석은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보고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박진수가 주최하는 비공개 미술품 경매 파티 초대장을 들고 회장실을 나섰다. 며칠 후 한지원은 최민석 비서관이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문제의 미술품 경매 파티에 참석했다. 그녀는 리나 킴의 가면을 쓰고 우아하게 파티장을 거닐며 목표물을 탐색하고 있었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그녀에게 접근해 말을 걸었지만 그녀는 능숙하게 그들을 상대하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파티장 한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윤기석, 한때는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던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박진수의 옆에 서서 비열한 미소를 짓던 배신자. 지원의 온몸이 차갑게 굳어버렸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윤기석의 얼굴만이 망막에 가득 찼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가 애써 쌓아 올린 냉철함과 위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지난 1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고통과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해일처럼 덮쳐왔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다. 여기서 정체가 탄로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지원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조용히 파티장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내내 지원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한참 동안 내리지 못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핸들을 내리치며 오열했다. 강인한 복수의 화신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24살의 상처 입은 여자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와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늦은 밤 강태주는 서재에서 나오다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지원을 발견했다. 그녀는 몸을 웅크린 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그녀가 임무에 실패했거나 혹은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무슨 일이지 정체라도 들킨 건가?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가웠다.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윤기석을 봤어요. 그녀가 겨우 쥐어짜낸 목소리로 말했다. 그 이름 하나에 강태주는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박진수가 그녀의 과거를 건드린 것이다. 그는 지원의 약한 모습을 질책하는 대신 말없이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어설픈 위로가 지금 그녀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저 그녀가 스스로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 태준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우연이 아니야. 박진수가 글을 보낸 거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지만 그 내용은 명확한 현실 인식을 담고 있었다. 그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지. 너라는 존재를. 그래서 너를 흔들기 위해 가장 원시적인 방법을 쓴 거야. 그의 말은 지원의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슬픔이 아닌 전략적 분석이었다. 이건 심리전이야. 여기서 네가 무너지면 그가 이기는 거다. 태주는 지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가 던진 미끼를 물지 마.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야 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원의 이성을 다시 일깨웠다. 그렇다. 이것은 박진수가 파놓은 함정이었다.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는 비열한 수작. 여기서 주저앉는다면 아버지의 복수는 영원히 불가능해질 터였다. 지원은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에 서려있던 절망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시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고통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녀는 이 아픔을 무기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박진수는 자신의 약점을 공격했지만 역으로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건네준 셈이었다. 바로 배신자 윤기석 그 자체를.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녀는 강태준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박진수는 제게 모욕을 주려 했지만 오히려 제 손의 복수를 위한 최고의 칼을 쥐어줬어요. 윤기석을 위한 덫을 놓아야겠어요. 피해자는 다시 사냥꾼이 되었고 그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지원의 눈물은 말랐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강철보다 차갑고 얼음보다 날카로운 복수심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박진수가 던진 미끼에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미끼를 물어 그의 목을 쥘 정교한 덫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전 지휘소가 된 펜트하우스의 서재에는 윤기석에 대한 모든 정보가 스크린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의 재산 상태, 투자 내역 사생활, 심지어는 심리 상태 분석 보고서까지. 윤기석은 배신자지만 동시에 겁쟁이입니다. 지원이 강태준에게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는 박진수 회장 덕분에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언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항상 시달리고 있죠.
우리는 그 불안감을 극대화시켜 그가 스스로 박진수를 무너뜨릴 증거를 꺼내 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윤기석의 모든 것을 흔들어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 작전의 핵심이었다. 작전은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압박. TK그룹의 트레이더들은 유령 법인을 통해 윤기석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주식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가 보유한 주식들은 이유 없이 폭락했고 며칠 만에 그의 자산 가치는 반토막이 났다. 윤기석은 패닉에 빠졌지만 이것이 누군가의 의도적인 공격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두 번째는 심리적 고립. 지원은 정보팀을 이용해 증권가의 교묘한 소문을 퍼뜨렸다. 선진그룹이 대대적인 내부 감찰에 들어갔으며 과거의 비리를 덮기 위해 일부 임원들을 정리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윤기석의 귀에도 당연히 들어갔다. 그는 박진수에게 버림받을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자신일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박진수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박진수는 그를 귀찮다는 듯이 대할 뿐이었다. 마지막 3번째 단계는 한지원, 즉 리나 킴이 직접 나서는 것이었다. 그녀는 불안에 떠는 윤기석에게 우연을 가장하여 다시 접근했다. 한적한 호텔에서 마주친 두 사람. 지원은 놀란 척하며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윤 사장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부드러웠다. 윤기석은 경계하면서도 아름다운 여성 펀드 매니저의 관심에 내심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지원은 그의 무너진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월가의 비정한 생리를 이야기하며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박진수 회장님 같은 분은 특히 더 그렇죠. 필요할 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지만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리는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녀의 말은 윤기석의 불안감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자신의 처지가 바로 그렇다고 느끼고 있었다. 마침내 지원은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다. 이 바닥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자신을 지킬 보험 하나쯤은 들어둬야죠. 충성심은 배신당하기 쉽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영원하거든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어 보일 뿐이었다. 윤기석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리나킴의 말대로였다. 박진수에게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필요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윤기석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과거 한만석 회장을 배신하며 박진수에게 넘겼던 자료들 외에 자신만의 보험용으로 빼돌린 비자금 장부와 비밀 거래 내역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강남의 한 시중은행 개인금고에 보관해두고 있었다. 그는 리나 킴이라는 새로운 동아주를 잡기 위해, 그리고 박진수에게 버림받기 전에 먼저 그를 협박하기 위해 그 증거를 다시 손에 넣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이미 강태준의 감시팀에 의해 24시간 추적당하고 있었다. 윤기석이 자신의 차를 몰고 은행으로 향하는 순간 지원의 펜트하우스는 실제 전쟁 지휘 본부처럼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목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A팀은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B팀은 은행 내부 CCTV를 장악해 해킹팀은 지금 즉시 은행 보안 시스템에 침투한다. 태준의 낮고 빠른 명령이 이어졌다. 윤기석이 은행 VIP실로 들어가 개인 금고를 여는 순간 작전은 시작되었다. 지원의 지시에 따라 해킹팀이 은행 전체에 화재 경보를 울렸다. 은행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직원들과 고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윤기석 역시 당황하여 노트북과 외장 하드가 든 가방을 챙겨 허둥지둥 밖으로 빠져나왔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가던 한 남자와 부딪혔다. 남자는 미안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고 윤기석은 그를 뿌리치고 서둘러 은행을 빠져나갔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 짧은 순간에 남자가 그의 가방에 초소형 데이터 복제 장치를 몰래 부착했다는 사실을. 윤기석이 자신의 차에 올라타는 순간 그의 노트북과 외장 하드에 담긴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펜트하우스의 서버로 전송되기 시작했다. 데이터 전송률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모니터 위에서 빠르게 올라갔다. 마침내 100%를 알리는 신호와 함께 거대한 암호화 파일이 서버에 저장되었다.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펜트하우스 안에 모든 팀원들이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원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기분은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마침내 아버지의 원수를 심판할 칼을 손에 넣은 순간이었다. 해킹팀이 즉시 파일의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 후 마침내 파일이 열렸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박진수의 범죄 기록이었다. 지난 10년간 그가 조성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내역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린 뇌물 목록, 그리고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저지른 온갖 불법적인 공작의 증거들이 빼곡했다. 그 중에는 지원의 아버지를 어떻게 함정에 빠뜨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지원은 떨리는 눈으로 그 기록들을 바라보았다. 이것만 있다면 박진수의 제국을 단숨에 무너뜨리고도 남을 증거였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연한 희망이 아닌 눈앞의 현실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오랜 한을 풀어낼 수 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때 조용히 그녀의 옆에 다가온 강태준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보기 드문 위로였다. 이제 끝낼 시간이다. 그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울렸다. 윤기석의 비밀 장부를 손에 넣은 다음 날, 강태준은 대한민국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들 폭탄을 터뜨렸다. TK그룹은 공식적으로 선진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즉 M&A를 선언했다. 이 소식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주식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수십 년간 철옹성 같았던 박진수의 제국에 정면으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었다. 선진그룹의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고 공매도 세력까지 가세하며 주가는 끝없이 추락했다. 한지원과 강태준은 이 혼란을 기회로 삼았다. 그들은 수십 개의 위장 계좌를 통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선진그룹의 주식을 헐값에 사들이기 시작했다.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시작된 것이다. 박진수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평생 처음 느껴보는 굴욕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감히 강태준이라는 애송이가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댄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전쟁이다. 우리의 모든 자금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TK 놈들의 공격을 막아내. 그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그의 지시에 따라 선진그룹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필사적인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 금융시장은 두 거대 기업의 전쟁터가 되었다. 한쪽이 주식을 팔면 다른 한쪽이 사고 여론전과 주주들을 향한 설득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중심에는 한지원이 있었다. 그녀는 박진수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어 전략을 예측하고 한 발 앞서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대응책을 내놓았다. 그녀의 천재적인 두뇌는 수십조 원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하지만 박진수는 이대로 순순히 무너질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주식시장에서의 싸움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오랜 동맹이었던 다른 기업 총수들과 정치인들마저도 승패가 불확실한 싸움에 끼어들기를 주저했다.
벼랑 끝에 몰린 그는 마침내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수단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있는 핵심 인물, 그 유령을 제거하기로 한 것이다. 박진수의 정보팀은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들은 윤기석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 리나 킴이라는 사실을 알아챘고 그녀의 행적을 역추적한 끝에 그녀가 한지원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한지원, 한만석의 딸이 살아있었다고. 박진수는 보고를 받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전쟁이 아니라 과거 자신이 짓밟았던 망령이 돌아와 버리는 복수극이었다. 분노와 공포에 휩싸인 박진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뒤를 봐주는 해결색에 전화를 걸어 짧고 잔인한 명령을 내렸다. 한지원을 처리해 깨끗하게 사고사로 위장해서. 기업가로서의 마지막 가면마저 벗어던진 그는 이제 살인도 서슴지 않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그의 명령에 따라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한지원의 목숨을 노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원은 임시 주주총회에 제출할 자료들을 검토하기 위해 펜트하우스를 나와 비밀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다. 인적이 드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살기를 감지했다. 혹독한 훈련으로 다져진 감각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검은 옷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소리 없이 그녀를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지원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몸을 낮추며 남자의 공격을 피했다. 그리고는 몸의 중심을 이용해 상대의 팔을 꺾어 바닥에 매다 꽂았다. 다른 남자가 칼을 꺼내 휘두르자 그녀는 옆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어 그의 얼굴에 분사했다. 남자가 시야를 잃고 비틀거리는 사이 그녀는 자신의 차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머리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다. 그녀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 순간 뒤따라온 검은색 세단이 맹렬한 속도로 그녀의 차를 들이받았다. 굉음과 함께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지원은 이를 악물고 가속 페달을 밟아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서울의 밤거리에서 목숨을 건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검은 세단은 집요하게 그녀의 뒤를 쫓으며 계속해서 충돌을 시도했다. 지원은 그동안 배운 모든 운전 기술을 동원해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바로 그때 지원의 손목에 찬 시계 형태의 비상호출기에서 강태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원 씨, 어디야?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다급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차량에 부착된 GPS를 통해 이상 상황을 감지한 것이었다. 공격받고 있어요. 올림픽대로 남단입니다. 지원이 소리쳤다. 버텨, 5분 안에 도착한다. 그의 짧은 대답과 함께 통신이 끊겼다. 몇 번의 아슬아슬한 고비가 더 지난 후 지원의 차는 결국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검은 세단이 그녀의 차를 가로막고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다. 절체절명의 순간 수십 개의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나타났다. 강태준이 보낸 경호팀의 차량들이었다. 순식간에 상황은 역전되었고 괴한들은 차를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잠시 후 강태준의 차가 굉음을 내며 멈춰섰다. 태준은 차에서 뛰어내려 반파된 지원의 차로 달려왔다. 그는 찌그러진 차문을 억지로 열고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원을 끌어안듯 부축해 내렸다.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그는 지원의 어깨를 붙잡고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눈에는 계약 파트너를 향한 걱정을 넘어선 깊은 불안감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의 냉정한 가면이 처음으로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온몸이 쑤셨지만 다행히 큰 상처는 없었다. 그녀는 태준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단단한 가슴과 심장 박동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 순간 그녀는 그동안 잊고 있던 안정감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태주는 그녀를 자신의 채 태우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주치의를 불러 그녀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게 하고 밤새 그녀의 곁을 지켰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침묵이 흘렀다. 태주는 어젯밤의 일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어. 너무 위험해.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지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요. 박진수가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건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더 강해진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눈을 보며 더 이상 그녀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자신과 동등하게 하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강한 의지를 가진 전사였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남은 싸움은 단 하나 며칠 뒤에 열릴 임시 주주총회였다. 박진수의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선진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거대한 폭풍 전야와도 같았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그리고 국내외 언론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채 대한민국의 가장 거대한 기업 제국의 운명이 걸린 표 대결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탐욕과 불안,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단상 위에는 박진수 회장이 초췌하지만 애써 위험 있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TK그룹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를 부도덕한 기업 사냥꾼의 탐욕으로 몰아가며 주주들에게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그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객석 맨 앞줄에는 강태준이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박진수의 위선적인 연설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박진수의 연설이 절정으로 치닫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순백의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이 아수라장과 어울리지 않게 고고하고 당당했다. 그녀는 바로 한지원이었고 더 이상 리나 킴이라는 가면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폭풍의 눈처럼 소란스러웠던 장내를 순식간에 침묵시켰다. 지원은 강태준이 배치한 변호사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단상 위에 박진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박진수는 예상치 못한 그녀의 등장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저 여자가 누구인지, 왜 이 자리에 나타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거대한 위협을 감지했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눈짓하며 그녀를 막으라고 소리쳤지만 강태준의 경호팀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지원은 단상 아래에 멈춰 서서 주주총회 의장을 향해 정식으로 발언권을 요청했다. TK그룹의 법무팀이 즉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고 의장은 혼란 속에서 마지못해 그녀의 발언을 허가했다. 지원은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갔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향해 터졌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장내를 둘러본 후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한지원입니다. 과거 유성건설을 이끌었던 구 한만석 회장의 딸입니다. 그녀의 첫 마디는 연회장 전체에 거대한 폭탄처럼 터져나갔다. 장내는 술렁거렸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10여 년 전 비극적으로 사라졌던 유성건설의 이름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박진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가 필사적으로 묻어버렸던 과거의 망령이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선진그룹이 박진수 회장님의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성장했다고 믿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담담하게 그러나 모든 단어에 무게를 실어 말했다. 선진그룹의 신화는 저희 아버지를 배신하고 회사를 불법적으로 강탈한 토대 위에 세워진 피 묻은 성입니다. 그녀는 박진수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진말. 저 여자는 사기꾼이야. 당장 끌어내. 박진수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쳤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은 지원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원은 그의 발악을 무시하고 손에 들고 있던 USB를 연단 위 노트북에 꽂았다. 그녀가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박진수의 연설을 위해 준비되었던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바뀌었다. 화면에 처음 나타난 것은 박진수와 윤기석이 나누는 대화의 비밀 녹음 파일이었다. 한만석 회장을 어떻게 함정에 빠뜨릴지 구체적으로 모의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이어서 박진수가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정치인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뇌물을 건넨 비밀 장부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날짜와 이름 금액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증거는 끝이 없었다. 박진수가 차명 계좌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내역 경쟁사를 고사시키기 위해 저지른 불법적인 공작의 증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을 살해하라고 지시하는 그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음 파일까지. 연 회장은 이제 경악을 넘어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투자한 회사의 회장이 악마와도 같은 범죄자였다는 사실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모든 영상이 끝나고 지원은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천천히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는 박진수에게로 걸어갔다. 그녀는 그의 눈앞에 멈춰 서서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바로 그 방법으로 나도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겠어. 이것은 나의 아버지와 당신 때문에 고통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 순간 박진수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는 내년 때문에 라고 소리치며 지원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지원에게 닿기 전에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그의 몸을 제압했다. 바로 그때 연 회장의 문이 다시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태준이 주주총회 시작과 동시에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던 것이다. 수사관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발버둥 치는 박진수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박진수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대통령으로 군림했던 남자는 모든 것을 잃은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수사관들의 손에 끌려 나갔다. 그의 비명소리가 텅 빈 연 회장에 메아리 쳤다. 박진수가 끌려 나간 후 주주총회는 즉시 속개되었다. 성난 주주들은 만장일치로 박진수 회장의 해임안을 가결했고, 이어서 TK그룹이 제안한 경영권 인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박진수의 철권 통치는 불과 1시간 만에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지원은 무너져 내린 제국의 폐허 위에 홀로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길고 길었던 복수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쁨보다는 깊은 허무함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그녀는 객석에 앉아있는 강태준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것은 두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승리의 신호이자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다. 한 명의 여왕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박진수의 제국이 무너진 후 대한민국 사회는 거대한 후폭풍에 휩싸였다.
언론은 연일 선진그룹의 비자금 스캔들과 정경유착의 실체를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은 부패한 권력에 민낯에 분노했다.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박진수는 물론 그에게 뇌물을 받고 뒤를 봐주었던 최민석 비서관을 비롯한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배신자 윤기석 역시 그의 죄과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렀다. 몇 달 후 박진수는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평생을 탐욕과 배신으로 쌓아 올린 그의 성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고 그는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신의 죄를 곱씹으며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 법원의 마지막 선고가 내려지던 날, 한지원은 법정 방청석에서 조용히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증오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깊은 안도감만이 자리했다. 선진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았다. TK그룹은 부실한 계열사들을 정리하고 핵심 사업부를 중심으로 회사를 재편했다. 회사의 새로운 이름은 TY홀딩스로 결정되었다. 태준의 티유와 그녀의 아버지의 회사였던 유성의 YY를 딴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회사의 최고 경영 책임자, 즉 CEO 자리에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지원이 선임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무기나 그림자가 아니었다. 과거 박진수의 탐욕으로 가득 찼던 회장실은 이제 그녀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어둡고 권위적이던 인테리어는 밝고 실용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지원은 그곳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불필요한 관행을 없애고 능력 위주의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녀의 결정은 때로는 냉철했지만 그 바탕에는 항상 아버지에게서 배운 올바른 기업가 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 날 지원은 홀로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추모 공원을 찾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 국화꽃 한 다발과 함께 박진수의 몰락을 다룬 신문 기사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에게 속삭였다. 보고 계시죠, 아빠. 제가 모든 것을 되찾았어요. 아빠의 명예도, 그리고 아빠가 지키고 싶어 했던 우리 회사도요. 이제 편히 쉬세요. 나머지는 제가 이끌어 나갈게요. 그녀가 묘비를 정돈하고 돌아섰을 때 공원 입구에서 강태준이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멀리서 배려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공원을 걸어 나왔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더 이상 복수를 위한 동맹이 아닌 같은 미래를 바라보는 동반자의 모습이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거실. 두 사람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길었던 싸움이 끝나고 찾아온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몇 달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날 밤에 서명했던 계약서였다. 이제 이 계약은 끝났소. 그가 말했다. 그는 계약서를 반으로 찢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지원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계약의 종료는 어쩌면 두 사람 관계의 끝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태준의 다음 말은 그녀의 예상을 벗어났다. 한지원 씨, 나는 당신을 무기로 생각하고 내 옆에 두었지만 당신은 어느새 나의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가 되었소. 그리고 이제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언제나 냉정하고 계산적이던 그의 눈빛이 진지한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는 내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단 한 사람이 되었지. 이 감정이 사랑이라는 걸 나는 당신 덕분에 처음 알게 되었어. 그의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고백에 지원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복수심으로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을 녹인 것은 언제나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던 이 남자의 차가운 온기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구원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다. 지원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의 손을 잡았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없었다면 전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계약이었지만 우리의 미래는 계약 없이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태주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복수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마침내 두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의 새벽이 찾아온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티와화이 홀딩스의 회장실. 한지원은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배경으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때 그녀에게 절망을 안겨주었던 이 도시는 이제 그녀의 발 아래에 있었다.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왔다. 그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서서 그녀와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주인이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그의 피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왕국을 함께 다스리는 동등한 두 명의 군주였다. 그렇게 한 여왕의 진정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